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론 수업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데 그냥 포기하기엔 좀 아까워서 꾸역꾸역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진 않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다 듣고 또 실무까지 다 진행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굉장히 또 이해되는 폭이 확 넓어지고 지식도 한참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난히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 고비들이 있었죠. 뭐 제일 첫 번째 고비가 대손삼각이었다라고 하는 고비도 있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서 사채 파트에서 고비가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냥 뭐 쫓아왔어요. 혹은 뭐 저는 자본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지막 여기 이제 결산 파트를 가시면 마지막에 그 남아있는 고비까지 잘 버티고 견디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번 강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주로 저도 그렇지만 강의를 들을 때 보통은 배속을 좀 빠르게 해서 듣죠. 저도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정상 속도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굉장히 배속을 해서 듣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아서 가급적이면 말을 굳이 빨리 안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파트만큼은 배속을 좀 낮춰봅시다. 본인이 1.5배속이었다면 한 1.2배속 정도, 요 정도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용을 좀 생각하시는 시간을 주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다. 내가 좀 날림으로 듣기보다는 좀 정도 있게 차근차근 쌓아가듯이 생각을 하면서 들으시면 이걸 두 번 듣지 않아도 한 번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 내용도 많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결산 파트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분계부터 시작을 했죠. 그리고 T 계정의 모양에다가 옮겨 적는 작업을 전기라고 하고요. 이 전기한 계정들을 모두 다 모아두는 것을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총계정 원장을 가지고서 내가 앞에 단계까지 잘 밟아왔는지 안 했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그 검토가 바로 수정 전 시산표라는 걸 작성하는 거고요. 무언가 수정을 하기 이전에 차대변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차대변을 검토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미 회계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수정 분계를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죠. 수정 분계라는 건 결산 분계예요. 결산 분계. 자, 그래서 이 결산 분계를 하고 나면 이 이후에 결산 수정 분계 이후에 시산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차대변이 꼭 일치하고 있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거죠. 이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하고 나면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손익 계정들, 수익 비용 계정에 대해서는 손익에 대해서 뭐 집합 손익이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손익을 마감해주고,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는 다음 기로 2월 하겠습니다 라고 차기 2월이라는 표현으로 마감을 해주죠.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작성을 하시게 된다면 이 이후에 이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는 거죠. 작성이 될 때 굳이 먼저 얘기하자면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재무상태표 자본에 이익잉여금에 반영을 하셔서 재무상태표가 이 이후에 작성이 된다라는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순서에 대해서 그냥 회계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여기 수정 분계, 결산 분계입니다. 자, 이 핵심 ERP 결산 작업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하면 그냥 이거 편하게 읽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동과 자동 결산으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전산회계나 전산세무일 때는 어떤 게 수동이고 어떤 게 자동인지를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저희 ERP 시험은 어떤 걸 일반 점표에다가 직접 입력을 하게 되는 수동 입력사항이고 또 어떤 내용은 결산 자료에다가 금액만 입력하면 알아서 차 대변에 분계를 해주는 자동 입력사항인지 이게 별로 중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결산의 작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라고 참고로만 봐주세요. 그래서 수동 입력사항과 자동 입력사항을 이렇게 나누어 두긴 했지만 정말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자 쓴 내용이지 이걸 수동, 자동으로 굳이 나누어서 반드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제부터 뭐 제가 수동 입력사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동 입력사항이다 라고 했지만 자동 입력사항도 역시나 결산 자료 입력을 해주시면 전표에 반영하기, 전표 추가하기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차변, 대변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변, 대변의 회계 처리가 좀 수월하게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직접 12월 31일 날짜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야 되느냐 그 정도 차이일 텐데 여러분들은 수동과 자동을 구분한다기보다는 어떤 회계 처리가 완성이 되는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해서 하게 되는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매출, 원가, 그리고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제품, 네,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될 거고요.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차변에 감가, 상각비, 대변에 감가, 상각, 누계 이런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대손에 대해서는 차변에 대손, 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이러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물론 마이너스의 상황도 고려를 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이것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외에도 퇴직급여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 이건 위에다 쓸게요. 퇴직급여에 대해서 추가로 설정하게 될 퇴직금, 차변에 퇴직급여 이렇게 인식하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회계 처리. 그 다음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나중에 법인세가 결정이 되었을 때 법인세 등 해서 법인세 비용과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내가 납부해야 되는데 먼저 납부했던 선납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바로 미지급 세금으로서 나중에 납부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실무에서 다루게 되면 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할 텐데 실제로 실무 프로그램에 등록한 걸 채점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 그게 크게 중요하게 안 된 거죠. 그런 대신에 우리에게 어떤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지금 문제에서 골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걸 아셔야 1, 2, 3, 4번 보기 중에 내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동입력 방식에 대한 내용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이다 라고 해서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을 우리가 공정가치에 따라 평가를 하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미 공정가치가 상승을 하면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차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이 내용 배우셨고요. 자, 그 다음 외화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는 외화 환산이익과 외화 환산손실이 나올 수 있다고 배우셨죠. 자,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절대 재무상태표에 올리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미 앞부분 아주 오래전 이 수업의 시작 지점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재무상태표의 작성 원칙 6가지 중에 맨 마지막 뭐 1년 기준도 있었고 그 다음 구분 표시도 있었고 그 다음 유동성 배열법도 있었고 총액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뭐 잉여금 구분 원칙 이런 것까지 그 다음 마지막 6번째가 뭐였냐면 미결산 및 비만계정 표시금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현금, 과부족, 그리고 가지급금, 가수금 이러한 임시계정은 절대 여기 재무상태표에 올리면 안 돼요 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 다음에 소모품이요. 소모품이라는 거 자산으로 불리울 때는 소모품 명칭을 쓰고요. 만약 소모품에 대해서 사용을 했어요. 사라진 거야. 그러면 소모품 비 이렇게 비용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은 비용 처리하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들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결산대 가서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남아있고 어느 정도는 사용을 했더라는 거죠. 그럼 사용한 것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고 남아있는 건 자산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산 작업에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나오죠. 자주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 파트가 진짜 어려운 이유.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얘기할 땐 잘 모르겠대요. 그냥 선입견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로 조금은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인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에서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급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납부세액으로 미지급세금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굳이 12월 31일 날 결산 때 여기에다 넣은 이유는요. 이기 확정, 즉 12월 31일 날 끝나거든요. 끝나는 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납부 예정인 세액에 대해서 이때 회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해준 겁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한번 문제 볼게요. 아니 뭘 배웠다고 문제 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볼게요. 자, 만약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지 강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누르신 다음에 꼭 봐주세요. 자, 보셨죠? 이제 갑니다. 계정 과목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고요. 선급금 이미 우리 자산의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서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먼저 지급한 돈, 그래서 선급금,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이야기한 거고요. 미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우리가 일반적 상거래는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을 써요. 그 이외에서의 채권은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부르고요. 가지급금은 뭘까요? 자, 현금을 지급했지만 회계 처리할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있는 계정이다라고 하는데 자, 어디까지는 맞았냐면요. 현금을 지급했어요. 근데 왜 나갔는지 잘 몰라서 내가 가지급금이라고 불러놓았어요. 하지만 얘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시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속해서 여기에 두시면 안 되죠.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차변에 출장비면 여비교통비다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계정들로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맨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수 있는 계정이라는 표현은 틀린 거죠. 자, 예술금은 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가가치세 등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될 경우 이용하는 계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줄 때 직원이 납부해야 될 급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죠. 그 소득세라든가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러한 모든 것들 직원이 부담해야 될 혹은 타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을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일시적으로 보유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회사가 제품을 매출했어요. 제품을 매출하고 나서 이 제품 매출 가격이 100%라고 한다면 이 100%에 10%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받아가서 110%의 금액을 받아두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때 정리해서 매출세액 납부하게 될 거예요. 자, 결산 수정무게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소모품이라는 자산과 소모품비라는 비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요. 현금이 많거나 부족한 차이가 났대요. 즉, 이 얘기 했었죠. 우리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상 잔액의 차이가 날 때 반드시 현금 과부족이든 뭐든 남아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임시로 쓴 계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잡손실이든 잡이익이든 관련된 계정으로 꼭 써주셔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수수액에 대한 정리 앞에서 보셨던 발생주의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선급비용 선수수익 반드시 이제 선급 비용이 돼야 될 부분
선수 수익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비용과 수익에 대해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틀렸을까 좀 이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앞에서 내가 이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봤던 것 같은데 왜 이게 결산 수정분계로 옳지 않으냐라고 하실 텐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차기 2월, 이 차기 2월은 다음 기로 2월 시켜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다음 기로 보내지 않고 반드시 적절한 계정을 찾아서 정리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임시계정을 정리한다. 이렇게만 얘기했어도 괜찮았어. 근데 얘들을 남겨서 다음 기로 2월 시킨다라는 건 틀린 거예요. 얘들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전표는 분계장의 대용으로 거래를 최초로 기록하고 관련 부서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을 갖춘 용지를 말한대요. 기말에 결산 수정 분계 중 감가상각비에 적용되는 전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감가상각이다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회계처리 잠깐 보여드렸어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엔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록할 때 현금이라는 명칭은 안 나오죠. 그럼 정답은 1번이에요. 무슨 소리냐? 자, 입금전표는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올 때 발행하는 전표예요. 대변의 계정과 상관없이. 출금전표는 대변에 현금이 나갔을 때 쓰는 전표예요. 차변에 어떤 계정이든 상관없이. 입출금 전표는 앞에 있는 입금 전표와 출금 전표를 단순하게 합쳐놓은 단어예요. 사지선다용으로 출제를 하려다 보니 전표의 종류는 3가지인데 보기 하나를 이렇게 입출금 전표다라고 해서 넣어놨을 뿐이에요. 차변과 대변에 현금이 없으니 대체 전표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4번 갑니다. 기말 결산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우리가요. 임차 보증금의 정산이다라고 하는데 임차 보증금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건물을 빌렸어요. 그리고 회사가 납부한 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그 건물에 입주할 때 보통예금 통장에서 보증금 1억을 지급했어요. 하지만 이 보증금은 나중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나는 임차 보증금이다 라고 하는 기타 비유동 자산 계정으로 이렇게 써 놓았어요. 이제 그 건물을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 그 건물을 나오는 날은 꼭 12월 31일 날만 나올까요? 아니죠. 내가 부동산 계약을 시작한 날짜가 예를 들어 4월 1일 날짜야. 그러면 4월 1일 날짜에 내가 부동산 계약을 맺었다. 내년도 3월 31일 날 그 건물을 빠져나올 거다. 건물을 빠져나올 때 건물주에게 돈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내가 맡겨놨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차 보증금의 정산은 꼭 12월 30일 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말 결산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이에요. 자, 나머지들은 기말 결산할 때 진행을 하는데요. 자, 상품의 감모 손실 인식이다 라고 해서 감모 손실은 수량에 대한 감소예요. 수량에 대한 감소는 나중에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전에 앞서서 기말에 상품에 대해서 재고 실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장부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각 수량과 그 다음에 실사를 했을 때 나와 있는 수량의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할 때 쓰는 표현이죠.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평가. 우리는 항상 결산 때 이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공정가치평가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 상품 계정의 수정을 통한 매출원가의 계산. 자, 우리가 기초에 상품이라고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회사는 단기 중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계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기초에 있었던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초에 있었던 상품이 매입액이다 라고 해서 회사가 이제 전체 매입액이 집계가 될 거예요. 이 매입액 중에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재고를 제외하시면 나머지가 매입한 물건에 대해서 내가 판매를 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출 원가다 라고 기록하게 되겠죠. 혹은 매입으로 표시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뭐 상품이다 이렇게 기록했던 회사들은 상품에 대해서 상품으로 매입이라는 표현 안 쓰고 그냥 차별에 매입할 때마다 상품 쓴 회사들은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매출 원가가 되었다.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겠죠. 이런 상품 계정에 대해서 매출원가로 정리하는 것도 나중에 기말 재고 자산을 조사해서 기말 결산 때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방식이죠. 자, 그다음 현금 과부족. 회계 기간 중에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상 잔액에 어긋남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회계 기간 중에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결산 때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제 실제 남아있는 현금의 잔액에 맞춰서 장부를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줄 거고요. 만약에 사유를 안다면 그 아는 사유에 맞춰서 계정을 쓰겠지만 사유를 끝까지 모르면 저희는 보통 잡이익, 잡손실로 씁니다. 물론 액수가 크면 잡이익, 잡손실로 쓰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정확하게 그 사유를 밝혀내라고 하지만 금액의 크기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정리를 합니다. 자, 관련된 회계 처리도 좀 볼까요? 자,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보다 더 컸대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다 예제 숫자를 넣어 볼게요. 실제 현금은 9만 원이었고 장부에는 1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만 원이 더 많이 잡힌 거잖아요. 그 장부를 줄여야 돼요. 내가 장부에 맞춰서 실제의 금액을 지금 현재 9만 원밖에 없잖아. 장부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만 원을 빼서 회사에 놔야 되잖아요. 이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죠? 이 부분은 내가 장부를 실제에 맞춰서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를 줄여야겠다. 만 원을 줄여야겠다. 장부 어떤 거? 현금. 장부의 현금을 만 원 줄여야겠다. 근데 그걸 알면 좋겠는데 모른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이 실제와 비교했을 때 많거나 부족한 차이가 발생해서 그걸 현금이 과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금이 부족하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 과자가 조사가 아니에요. 현금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결산을 위 차액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대요. 현금 과부족이라고 임시로 만 원을 써놨잖아. 근데 차이를 알면 좋겠는데 그 만 원의 차이를 잘 모르겠대요. 근데 벌써 결산하는 날짜가 된 거예요. 결산하는 날짜에는 이 임시 계정을 계속해서 둘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자산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변에 현금 과부족 만 원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차변에 잡손실 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현금 과부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실제 현금의 잔액은 9만 원인데 장부가 8만 원밖에 없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실제에 맞춰서 이번엔 장부를 늘려주시면 돼요. 장부를 늘리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이다 라고 전표에 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그만큼 현금의 자산 금액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잘 몰라요.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부족한 차이가 났다라고 해요. 실제가 많든 장부가 많든 잘 모를 때, 회계기간 중에 잘 모를 땐 현금 과부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결산하는 날 원인을 끝까지 밝혀내지 못했대요. 그래도 현금 과부족 계속해서 둘 순 없죠. 그러니까 현금 과부족 만 원을 정리해 줍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차변에 돈이 왜 들어왔는지 알면 좋겠는데 잘 몰라. 그래서 잡이익으로 만 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돈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텐데 더 많이 난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이렇게 결산하는 날은 현금 과부족이 남아있지 않게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그 얘기 했었어요. 장부에서 어떤 계정을 없애고 싶으면 쓱쓱쓱 지운다거나 딜리트 키나 F5 삭제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가져가서 쓰시면 그 계정은 사라집니다. 자, 관련된 문제 볼게요. 회계 기간 중 장부상 현금은 33, 실제 잔액이에요. 시제액은 40. 자, 누가 더 커요? 실제가 더 크네. 장부를 얼마? 7만 원 늘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회계 기간 중이니까 차변에 현금 7만 원을 일단 늘리되 대변에 섣부르게 잡익으로 처리하지 않죠. 뭐라고 처리해요? 현금 과부족. 그래서 제가 회계 기간 중이라는 거에 체크를 한 거예요. 결산일날 발견한 게 아니야. 만약에 저 문제가 회계 기간 중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결산일에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3번이 답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회계 기간 중에 발견한 것으로서 혹시라도 결산할 때까지 내가 그 차이를 밝혀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섣부르게 다 잡이익으로 잡지 말고 그때 밝혀내면 그 밝혀낸 계정에 맞게끔 써야 되니까 일단은 임시로 현금 과부족을 쓰는 거죠. 자, 소모품 갑니다. 뭐 컴퓨터 잉크, 사무용품, 청소도구 이런 걸 가지고 소모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모품은 사용하지 않고 회사가 남겨두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써서 없어지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회사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 사장님은 야, 소모품도 회사 자산이야. 아껴 써.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구매했을 때 자산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러죠. 야, 그런 거 아끼느라 일 좀 늦게 하고 더디게 하지 말고 그런 건 팍팍 써도 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 어차피 다 써서 없어질 거 비용이잖아. 어차피 비용 처리할 건데 그거 가지고서 괜히 그러지 말자. 쪼잔하게 그러지 말자. 뭐 이러는 사장님들도 있을 거야. 그런 사장님들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비용 관점. 어차피 모두 다 소비될 것, 사용될 것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자산의 관점으로 바라보나 비용의 관점으로 바라보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가 구입을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고 할게요. 이 10만 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 10만 원어치 중에 실제로 사용을 한 건 7만 원어치만 사용을 했고 남아있는 건 미사용한 상태로 남아있는 건 3만 원어치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 사용한 7만 원어치는 소모품 B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미사용한 상태로 장부에 남아있는 건 소모품 이렇게 자산으로 불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구입한 시점부터 한번 결산하는 시점까지 갈게요. 내가 만약에 무당이야. 내가 완전 점쟁이야. 그래서 내가 이미 구입하자마자 난 알아. 이만큼은 써서 없어질 거고 이만큼은 남을 거라는 걸 알아. 그럼 아마 구매하는 날 그 회계 직원은 차변의 소모품비 7만 원, 차변의 소모품 3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점쟁이나 우린 때려 맞출 수 있는 정확한 미래를 내다보는 눈은 없어. 있으면 저지. 없어요. 그래서 구입할 때 이 직원은 차변에 사장님이 자꾸 자산이라고 하니까 소모품 10만 원을 자산으로 구매를 현금 주고 했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산하는 날 봤더니 7만 원어치는 사용을 하고 3만 원만 남았다는 거죠. 즉, 이 자리 자산으로서 소모품을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금액은 3만 원밖에 없어요. 7만 원은 써서 없어졌어요. 써서 없어진 7만 원을 우리는 더 이상 자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소모품 B라고 부르는 거죠. 시험 문제는 얘를 좋아해요. 어디에서? 실무 문제에서. 물론 이론도 나옵니다. 근데 실무 문제에서 좋아한다는 얘기는 왜 하는 거냐면 실무에서는 우리에게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산표 가서 소모품이 지금 현재 얼마 있는지 조회를 해보래요. 저희 시험 이제 조회하는 거잖아요. 조회를 하면 소모품이 얼마 있어요 라고 이제 조회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사용한 상태로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은 3만 원밖에 없어요.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런 회계 처리 해보세요. 그리고 회계 처리 1, 2, 3, 4번 보기 중에 맞는 거 고르세요 라고 하면 차변의 소모품비 7만 원, 대변의 소모품 7만 원짜리 보기를 고르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론은
반대를 물어볼 수도 있다. 뭐로?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로. 그러면 역시나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구입하는 날 차변에 10만 원어치를 다 소모품비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현금 10만 원을 썼다고 얘기할 거예요. 앞에 자산 처리하는 방식이랑 좀 다르죠. 모두 다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났더니 사용은 7만 원, 즉 이 자리를 계속해서 비용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7만 원이래요. 하지만 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만 원어치는 이미 아직 쓰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3만 원어치 남아있는 건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아. 얘는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이야.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는 미사용한 부분을 자산으로 이렇게 구입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한 회사는 사용하지 않고 남긴 부분을 자산으로 결산할 때 차변에 자산의 증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볼게요. 보기에 거래 내용이 12월 30일 결산 수정 공개로 대변에 기록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9월 1일 사무용품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차변이 소모품 해서 들어간 내용이에요. 100만 원. 자, 근데 이 중에 사용을 25만 원을 했다는 거예요. 25만 원을 썼으면 쓴 만큼은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쓴 만큼 소모품 비. 자, 쓴 거. 미사용액을 알려준 게 아니라 사용액을 알려줬어요. 그러니 그냥 25만 원을 소모품 비라고 처리하고 차변에 있던 소모품 중에 25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계속해서 75만 원어치가 미사용 상태로 자산으로 남아있겠고 사용한 만큼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우리에게 질문한 건 대변이었군요. 그럼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25만 원어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그 자산이 사용한 만큼은 대변으로 감소했다. 그래서 소모품 25.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다음 거래 내용을 보고 12월 30일 현재 소모품 잔액으로 옳은 것은 자, 2018년 9월 1일 날 사무용품 7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고요. 구입한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사무용품비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소모품이라고 할게요. 소모품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비 70, 대변에 현금 7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12월 30일 결산까지 소모품의 사용액이 25. 자, 이번에는 사용액을 알려줬어요. 근데 비용 처리한 거잖아. 비용 처리했을 때 이 비용 처리 내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계정의 금액은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70만 원 중에 25를 제외한 나머지 얼마? 55만 원인가요? 45만 원. 나머지 45만 원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 자, 사용액이 25만 원이면 아직 미사용액은 45만 원으로 남아 있고요. 이 미사용한 45만 원은 자산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자산 45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45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계처리를 물어본 건 아니고요. 현재 그래서 소모품이라는 자산, 소모품 잔액을 물었다는 건
현재 소모품이라는 자산은 얼마니? 라고 물었고요. 그 금액 45를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미리 받은 3년치 이자를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발생주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500만 원 빌려주면서 연 10%에서 3년간 이자 너 선이자로 줄 수 있다고 했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엄청 큰 액수거든요. 500에 10%면 50만 원이에요. 3년이면 150을 이자로 준대요. 내가 500만 원 빌려주면 누가 나한테 3년 동안 빌려가면서 150에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것도 처음에 아예 선이자로. 그랬더니 맞아, 빌려줄 수 있어? 어차피 3년의 이자를 내가 한꺼번에 150을 받는다 하더라도 장부에는 1년치 이자만 50만 원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대요. 나머지 2년치에 대한 100만 원은 올해의 수익으로 나는 집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수익으로 많이 잡히면 그러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익을 한꺼번에 3년치를 다 잡는다 그러면 좀 그렇다 이거죠. 근데 실제 회계 기준에서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만 가지고서 수익을 인식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차변에 150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건 올해 거 50만 원만 올해의 수익이다.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뭐라고 써야 될까 이거예요. 내년도 수익을 먼저 받은 거잖아요. 네, 먼저 받았다 수익. 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선수 수익.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수익의 이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해년도에 150을 다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있는 내용까지 같이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3년차 거, 2년차 거까지 다 같이 받은 상태이다. 1년차에 대한 내용은 올해의 수익이겠지만 내년도에 받고 후년도에 받아야 되는 건 그 내년, 후년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라. 그래서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만큼만 이자 수익이 되며 나머지 2년차, 3년차에 되는 이자들은 다음으로 이월시켜라. 연기시켜라. 그래서 이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연되는 부분을 우리는 먼저 받았던 수익이 내년도 수익, 후년도 수익이다 해서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단계에 해당하는 수익만 손익계산서에 수익 계정이 되고 나중에 차기에 해당하는 수령분은 선수수익으로 부채로서 재무상태표에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이 선수수익과 관련해서 100이 들어가고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이다 라고 해서 50이 들어가고 자산으로 증가한 금액은 150인데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처음부터 기간을 딱딱 나눠서 차변에 현금 150을 받았는데 올해에 해당하는 이자만 50이고 나머지는 선수수익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요. 어떤 직원도 현금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회계 처리하는 직원이 거의 없어요. 그냥 전체 다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거나 전체 다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결산할 때 이자 수익으로 썼던 회사는 일부를 선수 수익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분개를 해야 되고 반대로 선수 수익으로 모두 다 인식을 했던 회사들은 일부를 이자 수익으로 바꾸는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1년분 이자를 모두 수령하고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갈게요. 우리가 월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아야 되는 상태야. 근데 월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1년치 이자를 9월 1일 날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1년치 120을 다 받은 거야. 그런데 만기는 8월 달까지잖아. 올해의 결산은 12월 31일 날 결산하잖아요. 9, 10, 11, 12. 4개월은 올해 게 맞지만 8개월은 내년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이자를 1년치를 이때 수령했다고 여기 회계 직원은 9월 달에 수령하면서 차변에 현금 120, 대변에 그냥 전체 다 이자 수익 120으로 쓴 거예요. 근데 대변에 120이라고 쓰고 났더니 내년도 8개월치는 내년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년 걸 먼저 받았다. 수익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80만 원은 내년도로 이연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이연시키기 위해서
대변의 수익으로 기록했던 이자 수익 중에 내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변에 정리해 주고요. 대변에는 그만큼 내년도 걸 먼저 받았다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이자 수익 쪽에 남는 금액은 40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80은 재무상태표 부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소모품도 소모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소모품 B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이걸 그냥 다 선이자 받았다라고 해서 선수수익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120을 받아놓고 이거 다 선이자야 라고 해서 선수수익이라고 쓴 거죠. 하지만 이 선수수익 중에도 올해 9, 10, 11, 12 4개월에 해당하는 40만 원은 더 이상 선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산하는 12월 시점에서 선수수익으로 썼던 내용 중에 당해년도 9월부터 12월 달까지 시간이 경과된 부분은 이렇게 선수수익을 정리해주면서요. 정확하게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이자 수익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결론은 선수수익 자리에 남게 되는 금액은 80이고 이자 수익 쪽에 남게 되는 금액은 40이에요.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회사가 수령했을 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 건지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결산할 때 회계 처리가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용의 이연도 있어요. 자, 비용의 이연은 비용을 뒤로 미룬다는 거거든요. 앞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 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내가 돈 빌리는 얘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빌릴 때 선이자를 1년치를 월에 10만 원짜리인데 1년치 이자 120을 다 한꺼번에 낸 거예요. 그러면 내고 나서 당해년도 9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올해 이자 비용이 맞는데 내가 120을 다 냈다고 해서 120을 다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지출 처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당해년도 9, 10, 11, 12 4개월치만 가능하고 나머지 8개월치는 내년도 비용이다 라고 해서 먼저 지급한 내년도 비용, 그래서 비용을 내년으로 이월시켜라. 비용의 이연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1년치 보험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월에 10만 원씩 9월에 보험을 모두 지급했어요. 그래서 보험료라고 그냥 전체를 다 비용으로 인식한 회사가 있대요. 그리고 현금 당연히 120이 나갔다라고 썼을 텐데 12월 달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보험료로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9, 10, 11, 12 4개월치만 보험료로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내년도 8개월치는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 80을 정리하면서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이에요 라고 이걸 선급 비용으로 바꿔준 거죠. 결론은 차변의 보험료 비용은 당해년도 9월부터 12월 달까지 해당하는 40만 원어치만 남을 거예요. 80만 원어치는 선급 비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반대로 자산 처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를 했는데 1년치 보험료를 다 납부한 거예요. 12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앞으로 보장받을 보험료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장받을 걸 미리 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120을 납부할 때 모두 다 선급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선급 비용이라고 처리했지만 사실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건 12월 결산 시점에서는 이미 9, 10, 11, 12 4개월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4개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급 비용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4개월은 당해년도에 보험료로 인식을 하고 내년도 8개월치, 즉 여기 자리엔 80만 원만 남겨야 돼요. 그러니 120 중에 80만 남기려면 40, 당해년도에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하는 40은 결산 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그 회사가 처음에 납부하고서 모두 다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했다면 내년도에 해당하는 걸 선급비용으로 바꿔주는 거고 반대로 내가 앞으로 보장받을 거야 라고 해서 선급비용 처리했던 회사들은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걸 보험료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날
차량 보험에 가입을 했고요. 보험료 240을 납부했대요. 근데 1년치 보험료였대요. 그럼 나누기 12개월이다 나누면 한 달에 얼마? 20만 원이에요. 자, 한 달에 20만 원이면 10월부터 12월 결산할 때까지는 3개월. 한 달에 20만 원씩 이렇게 전체 60만 원. 6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60만 원은 보험료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40 중에 60을 제외한 나머지 180은 뭐냐? 이건 내년도에 대한 거니까 내년도에 비용을 먼저 지급한 거겠죠. 자, 이렇게 기간을 딱딱 나눠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회사 회계 직원은 어떻게 했냐면 회계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 때 2019년 결산 시 단계 보험료로 계상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이 회사가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는지는 안 알려줬네요. 그냥 결산할 때 손익계산서에 보험료로 들어가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재무상태표에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으로 들어갈 금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당해년도 10월부터 12월 달까지 가입을 시작한 10월부터 결산하는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3개월치에 대한 이 60만 원만 보험료로 들어갈 것이다. 자, 그 다음 12월 30일 결산 시점 붕괴로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적절한 것. 10월 1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료 200,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자, 모두 다 비용 처리했네요. 근데 10월부터 우리가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고 했을 때 앞에서 보셨던 10월부터 12월 달까지는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머지는 내년도죠. 그래서 차변에 보험료 이렇게 200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이든 이렇게 200 썼지만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보험료로 계속해서 두고요. 내년도 아직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행히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줬네요. 그래서 비용 처리했던 내용 중에 내년도에 해당하는 건 비용을 취소하면서 선급 비용이 150 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게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차변에 결산 차변에 기록될 내용, 차변의 선급 비용 150. 처음에 무엇으로 인식했는지가 중요하죠. 보험료로 인식했던 회사들은 선급 비용으로 바꾸시는 거고요. 반대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회사들이라면 보험료로 바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1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대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하고 수정했는데 수정 후 당기순이익으로 오른 것. 자,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된 임차료가 있었대요. 근데 요거 내년도 비용으로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대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을 취소하시면서 내년도니까 선급 비용이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에 계상이 된 임대료 중 2만 원은 차계 수익이래요. 즉 회사가 임대료라는 수익을 인식했는데 임대료 수익 너무 많이 인식했어. 2만 원 줄이면서 내년도에 임대료니까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바꿔줘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당기순이익 15만 원 중에는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차감이 된 상태죠. 다시 더해 주세요. 비용을 취소하는 거니까 더해 주세요. 플러스 성격이에요. 그 다음 임대료라는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죠. 수익을 줄이는 만큼 마이너스 성격. 이렇게 하게 되면 14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4만 원인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선급 비용
자산이죠. 자산은 나한테 플러스 성격. 선수수익, 부채죠. 부채는 나한테 마이너스 성격. 저는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자산인 성급비용 10,000원은 더해주고 부채인 선수수익 20,000원은 빼줘야지 이렇게 풉니다. 여러분들은 더 편리한 방법을 찾아서 답을 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월 1일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500 당조예금에서 이체했고요. 자, 여기 주의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모두 다 보험료 500 이렇게 처리한 내용이죠. 12월 30일 결산 시점에 보험료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게 330. 이건 시간이 경과됐을 때 쓰는 표현.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 우리가 선급 비용이라고 쓰셔야 돼요. 시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선급 비용이 생겼어요. 모두 다 보험료로 처리했었는데 이 보험료로 처리한 비용 중 330은 줄이고 그만큼을 선급 비용이라고 불렀어요. 차변의 선급 비용 330, 대변의 보험료 330. 자, 2000X8년 10월 1일 차량 보험에 가입했고요. 12만 원 납부했고요. 매년 갱신. 1년부 보험료를 선납했대요. 자, 10월 달부터 선납하면 12월 결산할 때까지 3개월에 해당하는 것만, 즉 3만 원만 보험료. 내년도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선급 비용으로 보셔야 되죠. 그럼 내년도 8개월치에 해당하는 8만 원은 선급 비용. 질문은 결산할 때 선급 비용 얼마? 이렇게 물어본 거죠. 10, 11, 12, 3개월에 해당하는 3만 원은 보험료지만 내년도 8개월 8만 원은 얼마가 된다? 선급 비용. 그래서 이렇게 12만 원 중에 당해년도만 처리를 하는 거죠. 잠시만. 10월부터니까 9만 원이었네요, 여러분들. 제가 큰일 날 뻔했죠. 8만 원 썼으면 8만 보기도 없어. 아유, 깜짝 놀랐네. 그죠? 자, 선급 비용. 당해년도 10, 11, 12, 3개월치.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9월까지겠죠? 9월까지. 맞아요. 9월까지 이렇게 9만 원에 대해선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계산이 맨날 9월부터 8월 달까지가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들 10월부터 내년도 9월이니까요. 내년은 1월부터 9월 달까지 9개월치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수익의 예상인데요. 말 그대로 내가 받아야 돼요. 당해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앞에서 뭐 돈 빌려주는 얘기도 했었는데 예를 들어 내가 9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12월 31일까지 매월 10만 원씩 40만 원의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이자 언제 주기로 했냐면 내년도 8월 달에 돈 갚을 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자에 대해서 당해년도 시간이 흐른 만큼 120을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9월부터 12월 달 해당하는 만큼 4개월이 지났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 근데 아직 받지 못해서 이걸 이제 미수수익 이렇게 불러준 거고요. 미수수익은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아직 받지 못한 수익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받지 못했어도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아직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고 대신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계정을 써서 어쨌든 시간이 발생한 만큼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발생주의 회계는 발생과 이연의 개념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 방금 보셨던 선수수익, 상급비용, 미지급비용, 미수수익 이런 것들은 모두 발생주의에서 나온 거죠. 선수수익이나 성급비용은 수익의 이연, 그 다음 비용의 이연. 아직 나오진 않은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 방금 전 보셨던 미수수익은 수익의 예상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정답은 2번의 현금. 자, 이자로 유입된 현금 순 증가액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자, 미수이자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미수이자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T 계정을 그리려고 해요. 자, 미수이자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미수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자산에 대한 내용을 그릴 때는 차변의 기초. 그럼 기초의 미수이자 5,000원. 대변의 기말. 기말의 미수이자 9,000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 미수이자다라고 하는 부분이 증가를 한다라는 건 내가 현재 이자를 인식을 했는데 아직 현금이
입금되지 않으니까 미수 이자 혹은 미수 수익 이렇게 증가를 했겠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으로 기록된 금액은 차변에서 이렇게 미수분으로 증가가 될 거고요. 반면 내가 현금으로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 미수이자는 대변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미수이자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질문은 현금에 대해서 이렇게 받은 돈을 물어본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금 금액을 구해야 되고 손익계정으로 대체된 이자 수익, 즉 손익계산서의 이자 수익으로서 기록이 된 금액은 3만 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이자 중에는 뭐도 있냐면 선수 성격의 이자도 있대요. 자, 그러면 이 아래 곧바로 선수 이자도 그려볼게요. 선수 이자는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증가가 기초에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저기 기초의 선수이자 8,000원. 그 다음에 기말의 선수이자는 반대편 7,000원. 자, 그럼 선수이자가 증가할 땐 어떻게 증가하느냐? 내가 돈을 받으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선수이자라고 하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수이자 말고 내가 이 선수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현금의 액수가 증가되는 거고 선수이자분의 선수이자에 대해서 내가 뭐를 했다면 드디어 당해년도에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그만큼은 줄어들죠. 자, 선수이자 대변에 있죠? 언제 증가한다고요? 선수이자가 증가하는 건 내가 계속해서 현금을 수령하면 선수이자가 증가한다고요. 언제 줄어든다고요? 당해년도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면 줄어든다고요. 자, 그러면 그대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 동일한 금액을 두 번 쓰시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모두 미수이자와 선수이자에 대한 티계정을 다 합쳐 놓고서 차대변 밸런스가 일치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는 얼마이고 대변의 합계는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9,000원과 8,000원을 더하시면 17,000원. 자, 현금에 대해서 굳이 따로따로 쓸 필요 없이 여기다 한 곳에다 쓸 거고요. 우리의 질문은 이 금액이었죠. 9,000원과 8,000원 요 더하시면 17,000원. 자, 차변의 합계를 다 더해볼까요? 차변의 합계. 어차피 손익계산서 3만 원 똑같으니까 한 번만 5,000원, 3만 원, 7,000원. 그러면 35,000원에 플러스 7,000원이다 라고 하시면 42,000원. 자, 차변의 합계가 42,000원이니까 대변도 42,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17,000원이 있으니까 17,000원을 차감하시면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5,000원이에요.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티계정을 좀 여러분들이 두 개를 잘 차분하게 그려주셨으면 합니다. 자, 혹 이 문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구나 라고 유형 파악해서 그냥 끝나셔도 좋습니다. 자, 미지급 비용은 말 그대로 당연히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 한 달에 10만 원씩 40만 원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내가 내년에 8월에 주기로 했다. 그래도 4개월 발생한 만큼 차변의 이자 비용, 그 다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차변의 비용을 인식하는 것, 방금 보셨던 차변의 이자 비용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019년도 결산 후 재무상태표상 미지급 비용으로 계산이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12월 31일 날 결산 조정 전 합계 잔액산표 미지급 비용 잔액이 20만 원. 2019년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으로 이자 비용 미계상분은 지금 현재 5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결산 조정하기 전에 합계잔액 산표에 미지급 비용이 2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결산 정리할 때 이자 비용에 대해 미계상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5만 원이 그러면 이자 비용과 관련해서 차변에 이자 비용 인식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인식을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산 정리 붕괴로 차변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지급하지 않은 상태의 비용이
5만 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추가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20에서 5만 원을 추가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은 25만 원이 되겠죠. 이런 결산 시 회계 처리를 통해서 이전에도 20만 원이 있었는데 5만 원의 이자 비용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다음 문제는요. 단기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결산 시에 미지급된 급여 500만 원을 계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지급된 급여 차변에 급여 인식하셔야 되겠고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급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500 인식하지 않은 만큼 그만큼 비용은 과소계상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도 과소계상. 자, 비용을 과소계상한다는 건 이익은 반대로 과대계상. 이익이 커져 있다는 건 이익 잉여금이나 자본이 커진 상태, 과대계상. 자, 그러면 비용이 과소되었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부채가 과소계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부채에 대해서 과소계상까지는 나와 있지만 지금 비용의 과소계상은 없어요. 다만 비용의 과소계상으로 이익잉여금, 자본이 과대계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비용과 부채에서 이익잉여금,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자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진 않았죠. 그래서 자산은 영향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그 결산과 관련해서 어렵다라고 느꼈지만 처음에 무엇으로 인식을 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의 비용과 수익 그 다음 시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에서 우리가 뭐 선급 비용,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고 사실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은 이제 당해년도의 비용이나 수익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였고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은 선급 비용, 선수수익으로 표현하는 내용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이론이 모두 다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뭐 이론에 대한 기출문제를 막 열심히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곧바로 실기로 들어가셔서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어떻게 실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